네,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빠진 우리 시장. 이유는 뭘까라고 했더니 일단은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또 우리나라의 대다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밸류체인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우리도 피해가 없지 않을 것이다. 조금 경계감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맞은 걸까? 내일부터는 괜찮을까?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뷰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오늘 월수팀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면상학과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한 줄평부터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네, 누가 뭐래도 바이오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말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사실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장 초반 갭상승했던 반도체 수급이 그대로 바이오 섹터로 옮겨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섹터들 다 조정을 받았고요. 유일하게 올랐던 게 바이오 섹터랑 그리고 여행항공 관련 종목 중에서 항공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랐고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올랐지만 바이오 쪽에서 지금은 투자 기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9월 7일에서 10일까지인가요? 그때 한번 열리게 되고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도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인 8월 28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사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바로 3분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산 넘어 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겠지만 그거랑 또 주가랑은 또 별개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경계감이라고 떨구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결과 여부에 따라서 좋아도 떨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한 줄평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결국에는 돌고 돌아 테마장이다. 오늘 장도 결국에는 테마장세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3분기 같은 경우에 테마장세만이 좀 강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이스라엘이랑 또 하마스와 관련된 이야기, 헤즈볼라랑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공식 발표상으로는 전면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주들은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종목들의 반등 그리고 고평가 종목에 대한 조정 그 사이에서 가는 거는 테마주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레이딩을 좀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반도체가 왜 빠졌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 아니면은 잭슨홀 미팅이 또 실망스러웠다. 이 관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었던 보고서가 가장 좀 우리나라 특히나 이 모바일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잠시 후에 반도체 다룰 거니까요.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을 보고 이 월수팀의 긍정은 그 자체. 김병진 매니저는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했었을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오늘장 한 줄평은 맨날 나만 미워하고 긍정적이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좀 토라지는 느낌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파티에 좀 참석을 못한 느낌이에요. 뭐 다들 좀 즐겼는데 오늘 국내 시장을 보니까 파티에 좀 참석하지 못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잭슨홀 연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님이 이제 경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하폭과 시기는 데이터를 보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바뀐 게 크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뜨뜨미지근한 그런 시장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경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네. 진짜로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거예요. 자, 코앞까지 다 온 건데 여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결승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가장 힘든 거라. 해분홍선을 넘어서가 제일 힘들다. 그렇죠. 아. 예, 지금 구간이 아무래도 심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가장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맨날 나만 미워하지만 언젠간 빛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나만 미워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언젠가 더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이 이제 잭슨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이번 주 잭슨홀이 지나고 거의 한 80%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도 토요일 아침에 다음 주 시장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좀 잭슨홀 이후에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좀 주제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잭슨홀 미팅 끝나고 좀 코멘트 난 이거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 나왔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이 결론적으로 얘기 줄줄 하다가 데이터 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서 또 미국적 쭉 하고 밀렸거든요. 네. 마지막에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리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보다는 이제는 좀 재료성 소멸로 좀 판단하는 분위기가 좀 강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이 건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여지를 남겨주면서 평가에 대한 여부를 남겨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언제나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부분을 보시면은 직전 거래일에 대한 고가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대두하면 될 겁니다. 9월 달에 그래서 50bp 나올 거냐, 100bp 나올 거냐. 50b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63%, 100bp는 지금 30% 조금 넘는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정적인 모습은 없고 금리 그래서 인하 들어가면은 증시가 올라갈까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까지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라고 평가받는 저평가 종목들, 올라온 종목들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잭슨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결국은 잭슨홀은 이미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특이점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엔비디아를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이제 수요일 밤에 결과 발표되고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건 이제 목요일부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프닝 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는 벌써부터 엔비디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면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님께서도 우리만 왜 이렇게 엔비디아를 신경 쓰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다음 분이 또 올려주신 걸 보면은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실망을 시키지 않았지.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항상 서프라이즈고 항상 좋았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와 항상 싸우다 보니까 지금 그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빠진 거 확인해 보면은 이거 엔비디아 경계 때문에 빠진 거 맞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굳이 경계 때문에 빠졌다고 표현할 게 있나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래서 아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해드린 네. 거고 이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가장 약세를 펼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TSMC 대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네. SK하이닉스 대체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있잖아요.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이클 구간에서 제일 밑에요. 그냥 부품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언제나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단히 아쉬운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은 가장 빠르게 반영이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지금 장에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모든 섹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반도체 좋다고 표현을 왜 안 하냐면은 바닥권에 한참 4월부터 쭉 밀렸는데 60% 70% 빠졌는데 그 바닥에서 10% 올라온다고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맞춰 가야 될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과거 자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포워드 EPS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 주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이게 과거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하늘색이 엔비디아 주가고요.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이 포워드 EPS입니다. 이거 과거 자료예요. 7월 말일 때 당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급락 나오기 직전 차트예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저기 급락 나오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언제나 포워드 EPS 구간까지 조정 나고 여기 맞추면 반등이 나왔다. 이 공식까지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그래서 실적을 맞춰줄 거냐, 못 맞춰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엔비디아가 언제나 우리가 원했었던 대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줬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항상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7월 달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도 저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예. 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온다.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 1년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SK 하이닉스 메모리 사이클 이론과 관련된 포인트를 엄청나게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사이클 플레이북 Preparing for Peak. 고점 형성을 대비하라.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니 모건 스탠리 보고서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23년도 때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시장 바닥 찍은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매수 사인 내고 그대로 쭉 올라갔습니다. 연속성이나 아니면 정확도상에서는 모건 스탠리 반도체 보고서가 꽤나 믿을만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는 반도체 지금 사이클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적용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모리 사이클 이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는 좀 무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럼 대표적으로 저는 그럼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비율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이닉스 그럼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24년도 3분기 대회에서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보시면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인 내용이 있어요. 성장 기대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첫 번째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부분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로 맞출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25년도까지 최대 케이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왜 빠진다고 얘기하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25년도에 그럼 생산 장비 대비해서 케이펙스 투자가 원활하게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영업이 왜 저렇게 올라갔어요? 포워드 EPS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영업이익이 70%예요. SK 하이닉스는요 50%였잖아요. 이 과정의 연유가 뭐였습니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25년도 케이펙스 증설이 최대치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 기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거꾸로 줄어들겠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건 스탠리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1년간 이야기했었던 사이클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반도체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하시면은 승률이 낮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승률이 낮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은 하나 있다는 표현을 항상 제가 드려요. 삼성전자. 결국에는 솟아날 구멍이 삼성전자고 이 사이클의 끝을 알릴 것도 삼성전자예요. 왜?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게 이것도 아직 굉장히 논의가 많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공급이 들어가도 SK 하이닉스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공급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 나왔었던 평가절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냐 하실 테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에게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모멘텀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은 시장에 급락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구멍은 저는 최대한 그런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도 삼성전자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거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용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건 삼성전자가 좀 너무 막판에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이 생겨진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그러면 반사 이익적으로 좀 올라가는 사이클도 되게 짧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메모리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메모리 사이클에 완벽하게 쫓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시면 차트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사이클 이론적인 부분에서 입각해서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호재권적인 부분에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 모건 스탠리 이론과 제 뭐 하이닉스 이론 다 갖다 붙이면은 결국에 그럼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지금 반도체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건데 시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기제는 되겠죠. 예.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왔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선행적으로 반등이 더 강하게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인트까지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김병진 매니저가 좀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 좀 긍정적인 뷰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떨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뭐 안 좋겠죠. 이후의 시장. 근데 좋아도 떨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진 매니저의 뷰는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엔비디아는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올해 이제 주가가 161%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조용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팩트, 그냥 정말 주가가 오른 팩트로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5년 동안 3,000% 올랐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매년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정말 올랐어요. 조용조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추세가 뭐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정말 계속 조용조용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시기가 지금 좀 맞물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억 달러와 영업이익률은 75.5%가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거를 도달을 해주고 또는 이거를 이제 아웃퍼폼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것이고요. 뭐 이 매출액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것보다 좀 못 미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살짝 애매한 흐름이 또 연출될 수 있고 매출이 이제 시장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280억 달러가 시장 컨센서스면 대략적으로 한 300억 달러까지 나오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태까지 이제 블룸버그 추정치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8년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과 낸드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온 건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좋았을 때, 국내 증시가 뜨거웠을 때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강성호 아나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D램이. 2017, 18이면은 우리가 한창 뭐 얘기하는 사이클 되게 좋았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요? 네. 영업이익률? 네. 40%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또 좋다 했으니까. 70%였어요. 70%요. 네. 마진율이 70%였습니다. 만들면 무조건 이득. 예. 두 그렇죠. 개 만들면 이득. 예. 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3분기에 D램 고정 가격을 20% 인상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또 밝혔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그럼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장비 투자는 진짜 이 마진율이 과거에 이제 고점 사이클 때까지 한 70%까지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좀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3분기에 이제 디램 고정가를 20% 올리게 된다면 마진율이 디램은 58%, 낸드는 6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 가격도 저는 더 떨어지긴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재고 축적이 지금 재고가 반도체가 없어요. 이 레거시 반도체를 애초에 생산 안 하다 보니까 재고 자체가 없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 다 AI가 탑재되다 보니까 뭐 아이폰도 신제품이 기존보다 뭐 128기가였으면 256기가로 막 출시되고 뭐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자체가 모자른 상황에서 재고도 없으니까 재고 축적을 중국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AI 기능이 탑재되면 연산이 늘어나니까 디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자른 상황이 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이제 크게 미스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냥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내 이제 장비 기업들의 이제 주가 반등은 마진율이 올라갈 때만큼 올라간 다음에 돈을 좀 풀지 않을까. 그때쯤에 맞춰서 국내 장비 기업들이 좀 주가가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관련 수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면서 흐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되게 좋아요. 매출도 좋고요. 가이던스도 좋고요. 컨콜에서도 막 얘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라도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까? 저는 그거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은 뭐 전반적인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투자 발표보다는 만약에 2분기 실적 투자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그 가이던스가 우리 투자자들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온 PPT 자료 한번 띄워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6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87억 달러 전망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지연됐던 블랙엘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항상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시장은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반도체 관련 섹터는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섹터는 고꾸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거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기존 스탠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생각보다 잘 오를 줄 알았습니다. 오를 줄 알고 저도 이제 항상 방송에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나온 퍼포먼스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장주들 오늘 다 미끄러졌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발표일인 28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우리 국내 엔비디아 밸류체인 종목들 뭐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갭상승 이후에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쭉 우상향한다 아니면 다시 갭상승 후 빠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저점이라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향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가동률을 다시 한번 가동률을 높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라면 충분히 입절하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비중은 늘리지 않되 일단 그렇다고 손절도 하지 말자.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내포대 반도체 비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까? 일단 만약에 현금 여력이 전혀 없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 비중이 막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뭐 20-30% 정도 된다라고 치면 굳이 줄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50% 넘어가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건데 그쵸. 그걸 견디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계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비중이 20-30%대라면 그냥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무시하고 그냥 가져가셔도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는 충분히 원래 본연의 주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셔서 손을 네. 들어주셨습니까? 네, 반도체에 관련돼서 제가 아까 살짝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두 왜요? 가지 이슈를 왜 못했어요? 네? 왜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깜빡했네요. 예. 깜빡하네요, 저도. 예. 두 가지 이슈를 설명드리면요. 이 키옥시아가 일본 증시에서 10월 정도에 상장 추진을 예. 한다고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앞서서 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 일본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 13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 수익성은 좀 더 공고해질 거고요. 엄청나게 대형 이벤트잖아요. 1-2조 원짜리 이제 기업이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낸드 시장에서 3위 기업이 실적이 좋을 때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거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SK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벨리온이 삼성전자의 HBM3E를 4개 탑재한 AI 반도체 리벨을 올 연말부터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HBM이 탑재된 이런 AI 반도체가 올 하반기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HBM 관련된 매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키옥시아에 대해서는 네.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정말 피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쪽 상장을 한다는 거, IPO를 진행한다라는 게 일례로 보면은 되게 정말 맥스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것도 IPO라고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크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의견에도 좀 동의를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키옥시아 뭐라고? 네. 아니, 키옥시가 일본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IPO를 하는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좋을 때 많이 합니다. 피크일 때 많이 하고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임원진들에게는 파티를 여는 또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키옥시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고점 이야기를 저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성원 아나운서가 얘기한 거랑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대. 음. 이제 병진 매니저님이 앞서가지고 좀 얘기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도 조금 좀 얹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 아니죠. 얘기는 아니에요. 매출치 계속 좋아지고 더 좋아진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야 되는 게 좀 투자 관점에서 더 반도체를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관점 보시면은 17, 18년도 때 당시에 이제 6에서 70% 가까이 영업이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상황은 50%입니다. 뭐 등락률 비율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고객사 대비해서 D램에 대해서 공급을 5%가량 올렸다는 부분을 접근해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2017년도, 18년도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예. 다음 사이클이 언제나 문제라는 건데 지금 찾아오는 사이클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17, 18년도 때 당시 보시면은 18년도까지 쭉 올라갔어요. 다음에 주가 조정이 4에서 50%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재고 축적 기간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업이익 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때 메모리 가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가격이 형성됐었어요. 왜? 수요 대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했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었는데 항상 그럼 이 구간들에서 그걸 계속 유지하느냐?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증설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또 그럼 뭡니까? 추가 증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돈은 그럼 어디서 얻을 겁니까? 영업이익 마진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생산량 늘리는 거다. 늘리면서 재고 축적 기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다음 사이클이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생산량에 대해서 아직도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감산 기간이잖아요. 완벽하게 아직 감산 중단, 완전히 끝났다라고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네. 자, 그러면은 감산 끝나고
가동률 100% 돌리면서 증설이 다시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전공정 아니면 소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항상 우리가 답답하신 분들이 부르는 종목이 있잖아요. 더덕전자. 네. 더덕전자라든지 아니면 유니셈 아니면 오사트공정 관련주들도 굉장히 저가권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오히려 반등에 대한 시도 구간을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고 축적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마지막 항상 끝파동 사이클 때 항상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만약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면 무조건 파시고 그 현금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따 다음 얘기할 금리 인하 수혜주들 네. 그런 종목들로 좀 주목을 하시면서 포트 변화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르면 좀 팔자라는 게 또 조범수 매니저의 뷰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종목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바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있을까도 사실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종목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네. 시기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버틴다면은 삼성전자. 그래도 버틴다면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 관점만을 봤을 때는 그럼 똑같이 삼성전자도 힘든 게 아닙니까? 예.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호재성권 뉴스 재료가 아직 하나가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유망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 반도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랬었어요. 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판 업체 쪽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주요 고객사인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신규 AI 가속기를 만들게 되면서 신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스페타시스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역시 AI 산업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간다라면 기판 쪽에서는 그래도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잘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 얘기한다면 뭐 강력 매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이럴 때 보면 좋다.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은 뭐 저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를 추천하긴 했지만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적은 비중으로는 지금 시점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와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5공장에 3천억 투자를 하겠다라고 증설, 업무 예. 협약을 밝혔거든요. 근데 4공장 대비해서 3천억이고 투자 규모가 일단은 이 생산 캐파를 2.5배 이상 4공장 대비해서 이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네. 내가 버는 돈 1년 이상 버는 돈을 다 쓰겠다. 공장에. 난 그래도 생산 늘려도 수요가 충분히 된다라고 네.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자신감을 보여준 부분이라서 AI 가속기와 네트워크형 다층, 적층, 멀티 기판 이것들의 이 수요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와 네. SK하이닉스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 골라주셨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단기적으로라도 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이닉스가 밸류가 반도체 이제 탑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어느새 대장이 좀 바뀌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유한양행 왜 그렇게 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투심을 흐트려 놓고 이럴 때 막 괜히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좀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해놓게 한 다음에 귀신같이 다음날 들어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확실히 아직 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로 좀 증명이 됐고 오늘 또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주 아직 문제 없다라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 바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도 있었고요. 호재가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 지금 어디를 가장 유망하게 봅니까? 일단 기술 이전한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버스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빅파마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통계치를 보면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빅파마와 함께해서 출시를 했을 때 나올 확률이 57%지만 중소제약사에서 나올 경우에는 블록버스터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나온 경우가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슨앤존스라는 그런 엄청난 빅파마 회사와 또 FDA 또 승인을 얻은 쾌거를 받았고요.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2029년 영업 현금 흐름이 2,191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아미반타밥과 이 렉나자의 병용 치료를 했을 때 기존 치료제보다 사망률이 30%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꿨더니 더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맞아요. 이거 베스트 오브 아스커에 선정이 된 거고 이번에 이제 승인이 난 거는 이거 그냥 이전에 이제 병용치료법만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피하 주소로 바꿨을 때는 이 병용치료의 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2월쯤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을 41% 가정했을 때 유한양행의 영업현금은 향후에 2,100억, 오스코텍이 지분을 떼주고 나섭니다. 그리고 최대 시장 점유율 87%를 잡았을 때 최대 현금 흐름이 4,600억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최소 이제 유한양행은 한 3천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번 달 뭐 9월 달에 앞으로 다가오는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이 고객사가 40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 면역 질환 후보 치료제죠. APB-A1을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2021년도에 기술 이전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APB-R3라는 이 또 약품도 그 에보민이라는 제약사에 또 6,600억의 납품을 한 상황,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룬드백이 또 새로운 시장을 적응증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시장이 이제 40조나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임상 시험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됐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근래 또 이제 ST팜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요새 제일 핫하죠. 네, 정말 뜨거운데 저는 이 종목을 진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정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ST팜이 렉비오의 원료 공급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일단 적응증이 확장이 됐고요. 중국 시장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료 공급사예요. 원료 공급사. 그래서 이 원료가 2배 이상 더 많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라이텔로까지도 상업화가 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라이텔로가 이제 고객사의 이제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6월 17일 날 FDA 승인 받았고 제로네 라이텔로가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 ST팜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ST팜에 대해서 한 가지 썰을 풀어드리면 ST팜의 이 강정석 회장님이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거? 8월 20일 날. 근데 아마 이제 상속세 납부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당 89,768원에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11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사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사갈 때 이거를 주식을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선의 ST팝의 가격 라인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근래에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ST팝의 글로벌 제약사, 저분자 화학무, 신약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되는 쾌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ST팝 여러분들 진짜 주목하셔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ST팜 최근에 진짜 핫한 종목인데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많이 든 게 막 이렇게 주도주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지금이 좀 맞는 타이밍이었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있다 보면은 그때가 올라가는 거였어도 잡았어야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ST팜 보면서도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 다 통틀어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OX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근데 좀 늦었나? 내가 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늦지 않았다는 O고요. 늦었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제약바이오 지금 과연 늦지 않았다. 둘, 조은수 매니저는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늦었나요, 조은수 매니저님? 최근에 보시면 항암 쪽이나 아니면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X를 드린 이유가 관심도가 비만약 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비만약 같은 종목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삼천탕 제약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일라일릴리는 고가 갱신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못 넘어가잖아요. 저는 바이오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연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유중 시즌이라는 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계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진 매니저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증자가 나올 때가 이제 있어요. 매각이나 장외 매각이나.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그럼 믿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 위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가 위치. 최근 흐름에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요. 고가에 있는 종목들 매도셀링 많이 나오고요. 저평가 종목들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 맞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라는 게 솔직히 저희가 모든 거 다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네. 바이오 수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그래서 수혜받는다고 올라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이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평가 종목도 있습니다. 시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선행적인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종목들이 최대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단은 지금 이번 3분기에서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항상 바이오 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삼바.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 네. 우리가 너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너무 선물을 많이 걸어놔서 그런가 너무 무겁게 걸어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선물이 너무 무거웠다. 네. 선물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은 최근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었을 때 당시에는 좀 눌렸었고 지금은 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 고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이오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러니까 사고가 없을 거다라고 리스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있는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는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고가에서 들어가시면은 위험한 경우 많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사지 마시고요. 줄 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O를 들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아직 줄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뭐 저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는 렉나자 같은 항암 파이프라인 쪽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다라면 기존에 이제 부각되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처럼 좋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잠깐 섹터로 이제 저점에서 저점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료 AI 같은 종목들, 루닛, 뷰노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덜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런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CDMO 관련 종목들,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9월 달에 항암, 하케만 2개가 있습니다.
일단 9월 초에는 미국에서 폐암학회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유럽 종양학회가 ESMO가 이제 9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추천을 했다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정도 팔로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뭐 제가 이제 형호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한 2년 정도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의 네 종목 말씀을 드리죠. 맞아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보르노이. 지금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세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몇 년, 한 2, 3년 정도의 기술 이전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믿을 만한 기업인지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2, 3년 정도 보신다라면 사상 최고가를 뚫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 2년 전을 상당히 후회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그때 그 빅4 이야기할 때 잘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근데 그 빅4가 사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백인현 매니저 이 빅4 아직도 미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빅4 아니면 뭐 새로운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종목도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제가 조금 확신할 만한 기술적인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제가 방송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 지금 일단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빅4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뚫고 그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도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신규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단 말이죠. 몇 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한양행의 렉나자처럼 항암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항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암보다는 더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은 게 바로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은 조정 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한번 압축해 주시죠. 일단 뭐 저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신규로 사라는 종목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밀었던 종목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는 못 그러니까요. 찍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랩바디라는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P, T 뭐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어요. ABL 바이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2024년 말까지 1개 이상의 에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주요 이슈가 이제 미국 바이오텍인 암비아 테라피틱스랑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한 19% 올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대응을 잘 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리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장 특성상.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중에 또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백인현 매니저님 뭔가 이제 비만약 쪽으로 아까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ABL 바이오 보르노이 좀 보유자 대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만 쪽에서 신규 대응할 만 신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긁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3천당 제약이 뭐 최근에 텀식 계약도 체결을 했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텀식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이내에 기술 이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 텀식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이 넘어가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6개월 이내에 기술 이전을 하면 뭐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뭐 꼭 그렇게 따질 것만은 아니지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내 기술 이전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니까 향후에 3천당 제약이 텀식 계약이 이제 본계약으로 체결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뜯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네, 저는 앞서서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을
오.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ST팜도 저는 좀 자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ST팜 2개 선정하는데 알테오젠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머크가 드디어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을 사용한 키트루다 SC의 글로벌 임상을 3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한 게 8월 19일 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 키트루다 33조 이거를 바이오시밀러를 하겠다. 임상 3상을 예.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더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티팜,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삼바 100만 원 갈 때까지 카메라가 안 네, 들어갔어요. 계속 아, 삼바 해야죠. 아쉬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카메라가 딱 안 들어갔어요. 예, 네. 딱 좋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액침 냉각이 뭔가 쿨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백인준 매니저님 보니까 지난주에는 액침 냉각이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화재를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 얘기도 같이 올라오면서 원래의 본업의 움직임도 같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뭔가 테마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쪽은 좀 긍정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백인준 매니저님? 일단 뭐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전방 산업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액침 냉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도 KN솔이랑 GST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단발성인 테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최근에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배터리 화재를 액침 냉각 방법으로 어떻게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데이터 센터 서버 열을 식히는 방법으로 액침 냉각이 가장 먼저 부각되었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배터리 화재 이슈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단발적인 예. 의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배터리 화재 때문에 전기차의 액침 냉각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야,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조금 운영을 하시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예. KN솔이랑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브로 거들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본연의 주 업무, 주 사업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KN솔, GST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도 나름 저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KN솔의 산업용 클린룸과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수주가 굉장히 잘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GST 같은 경우에도 스크러버랑 칠러 전문 업체인데, 특히 GST는 전기식 칠러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식 칠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에 공급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콜 테스트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TSMC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TSMC 공급하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액침 냉각은 그냥 거들 뿐이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가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주가도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서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액침 냉각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KN솔이랑 GST가 뭐 액침 냉각 쪽에서는 국내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액침 냉각은 안 봐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은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마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GST가 과거 이제 엔비디아에서 액침 냉각 진행한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액침 냉각이 아니고 수냉 방식이에요. 히트쿨러 파이프에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내용이 기사에서 혼용이 돼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수정이 됐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에 대해서는 일단은
테마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저는 앞으로 재고 축적 사이클 기간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생산량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GST나 KN솔 다 보시면은 클린룬 아니면은 뭐 스크러버 칠러 이거잖아요. 이거 다 전공정이에요. 그럼 생산량 회복하면서 반도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공정 종목들 반등 시도하는 모습 잘 챙겨 보시고 기회 노려서 한번 투자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은 종목 있습니까, 이쪽에? 네, 저는 이제 GST를 선정을 가스통. 했는데요.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일상용과 이상용 예측 냉각 가능하고요. 23년 4분기부터 이상용 관련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상용은 이제 기화된 쿨런트를 응축 코일에 접해서 액화돼서 자체 수상하면서 한 번 더 식혀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반도체 칩만 팔고 있는데 나중에는 AI 서버 전체 냉각 장치까지 포함해서 팔겠다라고 그쵸. 했고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21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28%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 있어서 지금 테마 탔을 때 GST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까지 종목 한번 압축해 봤고요. 자, 오늘 이제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저희가 특이점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항상 시간이 참 부족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9월 달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안 올라서 접근해 볼 만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어느 종목들이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어디로 좀 주제를 잡으셨나요? 저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고요. 모건스트레이에서 발표 나온 피크를 대비해라 라는 보고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10시에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두 가지 업종에 야. 대해서 제대로 음, 저는 찐 종목만 소개를 하니까 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겸장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반도체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뷰를 얻자고 하시면은 또 메이저들의 무료 방송 가셔서 인사이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